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기존에 이론 강의했던 것을 내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단권한 노트 있지요. 노트 정리했던 거 펴놓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에 이론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좀 강의를 진행할 것이 좀 팍팍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만든 노트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이론 강의 먼저 습득하신다든지 아니면 노트 정리한 것 눈에 앞에 펴놓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사회복지를 한다면 헌법 제34조를 규정을 꼭 숙지를 해야 된다 해서 노트 정리했지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또 국가는 사회복지,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국가의 사회복지, 사회보장 증진의 의무. 또 그런가 하면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또 노인과 청소년 복지, 또 그런가 하면 신체 장애자 및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을 위한 공공부조의 근거 규정, 또 국가의 재예방 규정, 이렇게 해서 6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는 걸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출제가 그동안 몇 년 안 됐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제가 안 됐다는 것은 지금 출제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회복지사 1급에서는 저희 법제로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 전부 1, 2, 3, 4하고 되어 있군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1, 2, 3, 4항에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근로자의 복지를 보장할 의무를 준다. 이것은 34조의 내용이 아닙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 또 그리고 근로자의 권익 공유에 관한 그 조항에 되어 것이기 때문에 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역시 같이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것이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를 가지고 출제를 했는데,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 헌법 제34조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사회보장 기본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나온 거 보시면,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면 개정되기 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던 것은 3번에 있는 것은 옛날의 법의 내용이 있는 것이고, 이제는 바뀐 법에서는 2번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는 무조건 나온다 해서 대비하라고 그랬죠. 다도트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 또 출제 대비에 놓기 때문에 3번도 보겠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사회보장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효과를 기한다. 그렇죠?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개정할 적에는 사회보장 기본법에 맞도록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사회보장이라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법률 가지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어떤 그 음절을 집어넣는 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고, 여기에서는 우리는 사회 서비스라고 합니다. 사회보장 급여 수준은 최저 생계비와 최저 임금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렇죠? 최저 생계비와 최저 임금을 참작해서 바로 이 이하가 된다면 우리가 빈곤이란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포기할 수도 있고, 또한 그 포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도 있고, 그 포기했던 것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다 맞지만 우리는 이 법조문을 가지고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3번 내용으로 봐서는 틀린 바가 없지만은 사회 서비스라고 하지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지 내용을 가지고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에 넘어가 보시면 다음 중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로 틀린 것은, 이건 노만희신이 제시한 개념의 변천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전통적 사회에서 바라봤던 사회복지와 현대 사회에서 의미하는 사회복지는 어떤 성격상 차이가 있을까를 가지고 착시하지 말라는 문제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서비스 문제로 출제될 때 아주 자주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 사회에서는 선별주의 운영 이념 속에서 철저한 자산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별적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복지의 원칙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주의 운영 이념 속에서 평등의 구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번은 바뀌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종래에는 선별적 서비스에서 오늘날에는 보편적 서비스로, 종래에는 선별주의의 운영임에서 오늘날에는 보편주의 운영이념으로, 종래에는 자선이나 시혜의 개념에서 오늘날에는 당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시민권의 행사의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원조하는 수준도 종래에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최저 수준, 오늘날에는 최적 수준까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의 자발성에, 종래사회는 민간 부분에 가슴 아파서 민간 부분의 자발성 차원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국가 부문이 중심이다. 아무리 오늘날 복지국가의 위기를 넘어서 국가 부문의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중심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 부문, 공공 부문이 중심이 되어서 공공성이나 사회적 차원을 원칙으로 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보완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가는 방향이 아닌 것은, 이 말은 문제를 싹 바꿨습니다. 사실은 전통적 개념에서 현대적 개념으로서 복지 개념의 변천을 옳게 설명한 것이나 옳게 설명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는 것입니다. 종래는 민간 부문이 중심이 되어서 자발성을 가지고, 오늘날에는 공공부문인 국가부문이 중심이 되어서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개개인의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소위 개개인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개개인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개선 개량에까지 해서 보다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뀌어져 있군요. 다음에 자선의 개념에서 자선이나 시혜의 개념에서 시민권 행사의 개념으로, 또 빈민구제에서 복지사회 구현으로, 최저 조건이나 최저 수준의 보장에서 최적 수준의 보장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바뀌어져 있죠.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사회사업과 비교한 사회복지의 특징으로 부적절한 것은, 이것도 다 노트 정리되어 있죠. 이것도 곧잘 나오는 서비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사회보장, 사회계획, 사회개발 또는 사회사업 또는 사회공학 또는 다양한 사회란 소셜이라는 말을 가지고 다양한 말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사회복지와 혼용되고 있는 다양한 용어 중에 가장 좁은 의미를 사회사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런 사회사업이라는 말을 혼용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개념의 명확화를 도모해 볼 적에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판서지 않고 여러분의 노트 보시면서 사회복지란 미래의 이상사회 건설에 목적을 두는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데 비해서 사회사업, 개별사회사업이든 집단사회사업이든 지역사회조직사업이든, 보통 우리가 실천적 얘기하는 사회사업은 현재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바람직한 상태로 되돌려놓는, 지금 시점이 현재에 있고 이상사회 건설보다는 그러한 클라이언트를 이상적 상태로 되돌려놓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거시적 개념인데 비해서, 거시적이고 일반적 개념인데 비해서 사회사업이라는 것은 미시적이고 개별적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제도나 정책이나 법령의 형태로 가시화되어 있는 데 비해서 사회사업은 실천이나 또 실천의 보고서로서 이론이나 지식으로 이렇게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것이 제도 정책적 차원보다는 실천적 차원에 가까운 또는 실천에 가까운 실천에 의한 보고서 차원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회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이상사회 건설을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생산적 개념으로서 다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사전적, 적극적,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사업이라는 것은 소비적,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소비적 개념으로서 사후적, 이미 문제가 발생해버린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사후적, 소극적, 치료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틀이
제도나 정책이나 법령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그것을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이 좀 더딥니다. 상당히 경직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사업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통해서 고쳐갈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축적이고 역동적이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사회사업과 비교한 사회복지의 특징은 사회복지는 환경지향적인 데 비해서 사회사업은 개인 당면 문제 지향적입니다. 사회사업은 제도적, 정책적, 법령적 형태로 나타나는 데 비해서 사회사업은 실천적, 이론적, 지식적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사회복지는 사전적, 적극적, 예방적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데 비해서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 소극적, 치료적 개념이 강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 접근인데 비해서 사회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문제가 발생해버리고 난 후에 접근해가는 사후적, 소극적 개념입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령,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하여 틀 자체를 바꾼다 해도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직적이고 고정적이라는 말을 쓰긴 했습니다만 경직적인 데 비해서 사회사업은 현장 실천 과정 중에 피드백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개선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역동적이고 신축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트 보시고 조금 전에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했습니다. 역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에서 기존의 사회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어떤 욕구를 재반영하는 것인가? 자, 여기를 보면 벌써 예문을 보시면 브래드쇼우의 욕구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브래드쇼우의 욕구분류, 매슬로우 것은 주로 행정론에서 나오기가 쉽고 브래드쇼우 것은 여기에서 나오기가 쉬운데 브래드쇼우는 인간의 거기서 이 사회복지적 욕구를 규범적 욕구, 감지된 욕구, 비교적 욕구, 또 표현된 욕구, 비교적 욕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규범적 욕구라고 하는 규범이란 개념이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규범이란 단어가 사회과학에서 나오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 공동체 구성원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누구라도 지켜야 하는 하나의 합의된 약속을 규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법이 될 수도 있고 도덕이 될 수가 있고 종교 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규범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규범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전문가 수준에서 분석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통 제도나 정책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보통 우리는 법령의 형태로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감지된 욕구는 당사자의 느낌으로만 갖게 되는 욕구를 감지된 욕구고 이건 조사가 아니고서는 알아볼 수가 없는 욕구입니다. 서베이. 그에 비해서 표현된 욕구라고 하는 것은 표현된 욕구는 당사자의 욕구가 밖으로 표출된 그래서 표출된 욕구라고 합니다. 보통 수요라고 하는데 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아주 많은 이런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표현된 욕구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할 적에 당연히 종래에는 워커 중심의 시대였고 정부 중심적 추진이었기 때문에 보통 규범적 욕구가 가장 중요한 욕구였고 거기에 해당되는 혜택을 받고 해당되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였습니다만 오늘날에는 클라이언트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으로 규범적 욕구를 규정해 놓고 당사자도 감지된 욕구로서 정말 도움이 필요해도 본인이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는 바로 표현된 욕구가 더 그 비중이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비교적 욕구 다 설명됐지요.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에서 기존의 사회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기존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기존의 통계자료는 누구에게나 적용되어 온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규범적 욕구가 되겠습니다. 10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브래드쇼 욕구분류 유형 중 사회복지 전문가와 가장 밀접한 관계 있는 것.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규범적 욕구라고 그랬습니다. 당사자의 느낌은 감지된 욕구, 느껴진 욕구. 당사자의 표현은 표현된 욕구, 표출된 욕구, 수요.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다음에 사회 문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 문제라고 해서는 사회성과 보편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서 야기되었다. 바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지가 약해서 미시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런가 하면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조나 정책의 모순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거시적 접근으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서 야기된다. 사유성.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에게 파급된다. 보편성.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 문제인데 사회적 맥락에도 비롯된다. 사회의 다수가 개선을 요구한다. 불특정 다수가 어떤 현상으로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여긴다. 불특정 다수가 부정적으로 여긴다. 개인 문제와 사회 문제는 완전히 구별된다? 아니죠. 사회 문제가 개인 문제들을 시그마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개인 문제가 파생되어서 그것이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틀린 거고 개선을 위해 집단적, 사회적 행동이 요구되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2번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죠. 13번에 보시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중 어떤 집단이나 사회적 가치가 특정 현상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낙인이론이라고 했습니다. 낙인이론의 출발점은 사회 문제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단지 그 시대, 그 공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배척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을 뿐이지 본래부터 사회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낙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낙인 이론이 있고 또 역시 낙인 이론 문제는 출제하지 않지만 아노미 이론 다 설명했지요. 아노미 이론도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다음에 14번 서비스 문제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3D 노인의 사고 비버리지의 오악 공통점은 자 여러분들은 3D, 4D, 사고, 오악 다 알고 계시고 또 각각의 법률에서 열거하거나 예시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도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3D, 사회악으로서 3D 또는 사회적 위험 3D라는 것은 Destitution, Disease, Delinquency 이렇게 해서 설명함으로써 소위 빈곤과 Disease, 질병과 그리고 Delinquency, 비행 또는 범죄 세 가지를 3D라고 해서 오랜 인류 역사의 공통점 사회적 문제로 설명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에 오면서 특히 선진국 쪽에 가까운 나라일수록 등장하는 것이 바로 디펜던스, 의존성이 포함이 됩니다. 혼인 시기도 약 10여 년 가까이가 늦어졌고 그리고 노인의 사망 시기가 고령화라는 단어로 약 30년 이상 늦어졌습니다. 바로 혼인 시기가 늦춰진 그 10년 세월이나 약 30년 정도 늦춰진 사망의 시기 그 약 40년을 누가 책임져야 되면 생산 가능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생산 가능 젊은 세대가 바로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소위 생산성의 삭감을 가져옴으로써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사회학으로 큰 부담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바로 그런 문제, 특히 노인 문제에 대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같은 걸 통해서 노인 문제를 국가에서 뭐냐면 책임을 지는 이런 경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디펜던스입니다. 자 여기 보면 노인의 사고, 빈고, 병고, 무이고, 고독고 또 베버리지의 오악 그러면 빈곤, 질병, 또 나태, 불결, 무지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좀 뭐 기본 단답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회악으로 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빈곤과 그리고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회보장 기본법을 보세요. 사회보장 기본법에는 종래에는 빈곤은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종래에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에서 질병만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사회보장 기본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출산, 양육, 거기에다가 빈곤까지 집어넣습니다. 우리 사회보장 기본법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빈곤과 질병이 사회적 위험으로 이렇게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고 다음에 거기 보시면 16번에 보시면 갈등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갈등주의가 나와요. 기능주의와 갈등주의가 나와 있는데 단어 최소한 8개씩은 가져가야 된다고 그랬지요. 기능주의라고 할 적에는 자발적 합의, 기능적 조정, 역할분담이라고 그랬지요. 상호 의존성, 전체를 위한 헌신, 안전, 안정, 질서유지, 조화와 균형, 통합 이렇게 8개의 단어로
기능주의가 바라보는 사유의 모습을 정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에 비해서 갈등주의에서 바라보는 사유의 모습은 강제, 억압과 수탈, 대립, 자기 집단만을 위한 투쟁, 그리고 변화, 분열, 이합집산, 그리고 갈등, 이런 단어로 사유의 모습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단어들 다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나란히 줄맞춤에서 노트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풀어가시면 됩니다. 사유는 각각의 부분적 체계가 긍정적 공헌을 하도록 적합화된 사유와 기능과 통제 기능을 발휘하는 장치가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것은 이건 기능주의죠. 기능주의는 스스로 자발적 합의에 의해서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통제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등론에서는 모든 조직이나 집단이라는 것은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기 때문에 그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유를 계급투쟁의 역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급투쟁, 갈등주의에서는 사유를 계급투쟁, 갈등, 대립, 이합집산, 분열, 억압과 수탈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이건 틀린 것이고, 또 계급이 사유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은 또 갈등론에서 맞는 말이 되겠네요. 갈등이론은 3번입니다. 사유적 현실이 질서와 안정을 유지함을 강조하면서 사유체제 속에서는 갈등이 상존함을 인정하였다. 앞줄은 기능론, 뒷줄은 갈등론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유에는 공급량이 적어 희소한 가치를 지닌 자원에 대하여 소수의 지배층이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경쟁과 투쟁의 갈등으로 본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위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이 나와 있군요. 자녀적 복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우리가 줄 맞춰서 정리한 거 있지요.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자녀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빈곤관을 원칙으로 가족 제도와 시장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하고도 절대 빈곤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 국가가 예의적으로 나서서, 개인적 빈곤관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국가가 예의적으로 나서서 최저 수준까지 보장해주는 조직적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한다는 것은 자녀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빈곤의 책임을 사회환경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관점에서 다룹니다. 이건 틀린 거지. 개인주의 사고체제를 강조한다. 선가정 후 국가 책임의 원칙에 대한, 그렇죠. 원칙적으로서는 가족이 시장에서 내 능력 각자 발휘하고, 그러고도 안 돼서 가족이 나서서 도운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면 그때 국가가 예의적이며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바로 이것이죠. 선가정 후 국가 책임입니다. 사유권의 확립과는 거리가 멀죠. 자신의 노력, 능력. 여기는 시장 맹신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똑같은 문제 18번 보시면 사회복지 모형 중 가족이나 시장 경제 기능이 수행되지 못할 때 일시적으로 기능하는 사회복지 모형. 가족이나 시장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할 때 여기마저도 국가가 나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때 나서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한다는 것을 자녀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의 제도적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도적 개념은 아까 사유적 자녀적 모형처럼 똑같이 설명을 했지요. 사유적 빈곤관을 원칙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국가가 당연히 개입하여 최적 수준까지 채워주는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한다는 것은 제도적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를 국가의 1차적 기능으로 봅니다. 정치기능, 경제기능, 교통기능 이런 것처럼 국정운영에 당당한 제1선에 있는 기능으로 설정을 합니다. 전국민 누구나 사회복지 대상으로 간주한다. 후기 산업사회의 복지 형태이다. 가족과 시장을 인간 욕구 해결의 중심 제도로 이용한다. 답은 4번이 되겠군요. 뒤에 안 봐도 되겠지요? 그리고 스티그마를 발생할 일이 없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나만 도움을 받는다는, 빌어먹는다는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다음에 20번, 21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에 22번 보시죠. 국가의 최소 개입을 강조하는 모형은 다양한 국가의 개념이 있죠. 자유방임 국가도 있고 자유주의 국가도 있고 사회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사회주의 국가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중에 국가의 최소 개입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방임주의. 자유방임주의는 조지와 율딩의
뭐 분단법으로 본다면 신우파나 반집합주의에 해당될 것이고, 다음에 자유주의 어느 정도의 조건부지만 어느 정도의 국가 개입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관점인데, 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 자유주의는 어느 정도 조건부의 개입은 국가의 개입을 요구를 합니다. 국가의 권위와 조직을 어느 정도 조건부정 강화하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를 하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국민의 삶의 향상, 그렇기 때문에 복지의 제도와 복지의 보편화, 복지제도의 보편화를 꿈꾸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 개입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지에 대한 전면 부정, 국가의 당연 개입인데 왜 복지에 대한 전면 부정인가? 복지라고 하는 단어를 자본가들의 농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번에 보시면 반집합주의와 성격이 다른 것은 조지와 율딩의 모의에서 나오는 반집합주의 나와 있지요. 반집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육분법에 의해서 신우파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자유방임주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경쟁, 성장, 효율, 자유, 불평등 당연시, 이런 단어를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반집합주의, 반공동체주의라고 그랬지요. 반집합주의, 그리고 신우파라고 합니다. 자유방임주의. 패비한 사유주의라는 것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는 겁니다. 시장보다는 국가 개입을, 자유보다는 형평을, 성장 효율보다는 평등 구현을,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패비한 사유주의, 사회민주주의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군요. 아담스의 고전경 전통주의, 맞으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교차점을 통해서 사유의 가장 적정성을 따져보는 것이 바로 아담스의 고전경제학, 수요 공급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유방임주의, 시장중심주의, 그리고 1980년대에 등장한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5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의 보편성을 기초로 하는 거 패비한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노동자 계급이 단결해야 복지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책이론에 설명해야 되는데, 노동자 세력의 의회 진출이라든지 우파 정당이 약화되고 좌파 노동자 정당이 강화되면서 등장한 것이 사회정책이고 사회복지라고 설명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27번에 보시면 조지와 율딩의 분류, 자유와 개인주의를 중시하지만, 자유와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것은 바로 반집합주의와 소극적 집합주의, 즉 신우파와 중도 노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용주의와 인도주의도 고려한다. 이것은 소극적 집합주의, 중도 노선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소극적 집합주의, 중도 노선이 됩니다. 다음에 28번에 똑같은 문제 나와 있군요. 패비한 사유주의가 바라보는 것은, 패비한 사유주의가 바라보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맹신, 신우파는 시장 맹신, 중도 노선은 시장 불평등의 수정, 그리고 그에 비해서 패비한 사유주의나 사민주의는 시장 제도로 인한 불평등에 대한 대폭 수정. 어떻게?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대폭 수정. 마르크스주의는 시장 불평등의 타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탈상품화는 워낙 잘 나왔던 문제지요. 다음에 30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이 앞에서 풀지 않고 넘어갔던 23번 문제와 연결시켜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패비한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또 뭐냐면 이렇게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기, 요즘은 신보수주의, 보수주의, 이쪽은 반집합주의죠. 신우파적이니까 국가의 개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입장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아예 국가의 개입을 당연시하면서도 사회복지는 전면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국가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소극적 집합주의인 중도 노선과 마르크스주의인데 어느 정도 강조하느냐. 그래서 여기는 답은 자유주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인행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